조세와 소득 분배의 공평성. 자, 바람직한 조세 제도 그러면 어떤 것이 바람직한 조세 제도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조세 원칙을 얘기하면서 여러 재정학자들이 조세 원칙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분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으로 함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기타 필요한 원칙들이 쭉 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공평성에서 바람직한 조세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머스크레이브의 그 분류 방식의 자원 배분 측면, 그다음에 뭐죠? 소득 분배 측면, 그다음에 경제 안정성장 측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원 배분 측면, 소득 분배 측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자, 뭐라고 그랬죠? 효율성이 파괴되는 이유는 초과부담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과부담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느 정도 크기인지까지 책정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평성이 조세제도가 공평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어떤 것이 소득 분배의 공평성이며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갖춰 나간지를 이번 시간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초과부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고, 소득 분배의 공평성은 전가와 귀착을 통해서 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가는 뭐죠? 옮겨가는 거잖아요. 전가. 그 다음에 귀착은 옮겨가다가 누구한테 툭 떨어지는 거죠. 누가 툭 떨어지는 것은 그걸 귀착이라고 그러죠. 전가와 귀착 측면에서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평성을 따질 때 여기 보시면, 자, 조세가 소득 분배 측면에서 공평성을 충족하려면 납세자들 간의 조세 부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조세 부담이 납세자에게 적절히 이루어진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했죠. 하나는 수평적인 측면, 그 다음 하나는 수직적인 측면. 수평적인 측면은 경제적 지위가 동일한 납세자들 간에 공평한 조세의 부담이 이루어졌을 때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된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경제적 지위가 상이한 납세자들 간에 공평한 조세의 부담이 실현될 때 수직적 공평성이 달성된다 하는데, 이러한 견해를 부분균형 측면과 일반균형 측면으로 두 가지 나눠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평성이 뭔지를 한번 보고 가죠. 공평성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수평적 공평성은, 자,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평등했다, 수평적 공평성이 이뤘다. 그러면 세금 부과 이후에도 수평적으로 공평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조건들이 붙죠. 그 다음에 수직적 공평성은 수직적으로 공평하다. 그러면 이 수직적으로 공평하다는 것은 세금 부과 이전에 경제적 차이가 이만큼 있는데 세금 부과 이후는 그 경제적 차이를 줄여주는 거죠. 소득 격차를 줄여줄수록 수직적 공평성이 더 달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개념적인 이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수평적 공평성. 자, 이 수평적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능력, 선호, 기회, 소득의 사회적 한계의 이용, 이런 것들이 모두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모두 동일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선호가 다 동일하겠어요?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능력도 다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주어진 기회, 그 다음에 소득의 사회적 한계 이런 거 다 틀리다 이런 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동일한 소득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선호가 서로 틀리고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 부담이 오히려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지. 그죠? 그냥 객관적인 수치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능력, 선호, 기회, 소득의 사회적 한계 요령 이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조세 부과 전에 평등했다면 세금 부과 이후에도 평등이 실현될 때 수평적 공평이 달성된다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후생 수준이 증가하면 경제적 지위도 증가한다. 그럼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은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죠. 그래서 이 막연한 거를 어떤 거를 이용해서 후생 수준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있느냐. 그 대리 변수들. 그게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대리 변수에서 지난 시간에 소득의 원천을 가지고 접근했죠. 하나는 소득, 하나는 소비, 하나는 재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해 본다 이런 거죠. 후생 수준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소득, 소비, 재산을 통해서 경제적 능력의 대비 변수로 살펴본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수직적 공평성에 있어서 수직적 공평성. 지난 시간에 이제 희생설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희생설. 우리가 세금을 정부에다 내는 거는 나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희생이 뒤따른 거죠. 그렇죠? 500만 원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100만 원 세금을 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 안 내면 내가 집에 가서 500만 원 쓸 수 있는데 100만 원 세금을 내니까 나의 가처분 소득은 400만 원밖에 없잖아요. 100만 원은 나의 희생이다 이거예요. 희생. 그러면 500만 원 버는 나는 100만 원의 세금을 내서 희생이 있고 1억을 버는 여러분은 5천만 원 세금을 내서 희생이 있었다. 그러면은 가처분 소득이 저 사람은 5천만 원이고 나는 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평등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게 희생설이야. 그게 자기 역량에 맞는 희생의 대가. 500만 원 월급쟁이는 500만 원에 맞게, 1억 월급쟁이는 1억 월급에 맞게 거기에 맞는 희생이 서로 균등하면 공평성이 달성된다 이런 얘기죠. 희생이 균등. 객관적인 가치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희생설은 객관적인 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희생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그 희생이 균등할 때 수직적 공평이 달성된다 이라고 한다. 근데 이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 균등 희생설의 기본 과정. 첫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은 일정하고 소득의 한계 요령은 체감한다. 소득은 일정하고 소득 매달 틀리고 매년 틀리잖아요. 소득의 한계 요령 체증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조건을 깐다 이런 얘기죠. 소득은 일정하고 한계 요령은 체감한다. 이런 조건이고 첫째가. 둘째는 소득의 한계 요령이 측정이 가능하다. 기수적 측정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선호가 똑같다. 선호가 같다는 이 전제하에 균등 희생설을 전개하는 겁니다. 일단 내용을 보기 전에 한계점을 보면 기본 가정 자체가 한계잖아요. 그죠? 소득의 한계 요령은 측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개인 간의 효용 비교도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한계 요령이 체감한다. 전제한 거죠. 둘째, 소득의 효용 함수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할 수 없으며 각 개인의 한계 효용이 어떤 방식으로 체감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세 번째, 각 개인의 직면하는 소득의 한계 효용은 체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 가정에 대한 한계점을 먼저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적 공평을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로 한다고 그랬죠? 누진세이를 가지고 우리가 공평성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누진세이를. 근데 이 누진제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고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당연히 뭐 사람들이 자기 논리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반대하는 견해,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희생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희생설. 자, 균등희생설은 뭐냐면 우리 칠판 보시면 희생이 균등해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소득이 500만원 소득인 사람이 세금을 100만원 내고 가처분 소득이 40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소득이 1억인 사람은 5천만원 세금을 내고 가처분 소득이 5천만원이잖아요. 5천만원. 이제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영화는 이제 고소득자. 그다음에 여기는 저소득자라고 봅시다. 저소득자. 보죠. 자, 그러면 왼쪽은 고소득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평축이 뭡니까? 수평축은 소득이에요, 소득. 그러니까 인컴, 소득이잖아요. 수평축은 소득이고 수직축은 소득의 한계 요용입니다. 소득의 한계 요용. 이렇게 소득의 한계 요용이다 보니까 자, 소득의 한계 요용 곡선은 체감한다고 전제를 했잖아요. 둘이 다 똑같아. 체감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한계 요용인데 세금을 여기다 이제 이 고소득자는 소득이 여기잖아요. 여기 A점. 이만큼이야. 소득이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 거죠. 저소득자는 소득이 여기야. 훨씬 적잖아요. 훨씬 적죠. 고소득자에 비해 저소득자 세금이 적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희생이 균등, 이 두 사람의 희생이 균등했을 때 수직적 공평이 달성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희생이 균등하냐? 절대적 희생이 균등하다 이런 얘기야. 자, 세금을 이만큼 냈어. 고소득자는 여기 5천만원 세금을 냈어요. 이렇게. 저소득자는 100만원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한계 효용으로 따졌을 때, 자, 한계 효용의 희생분이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이죠. 여기도 한계 효용의 희생분이 저소득자도 이만큼이죠. 이만큼이죠. 이것이 서로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절대적 크기가 서로 같을 때 뭐다? 수직적 공평이 달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 절대적 크기가 서로 같다 이래요. 한계 효용에. 한계 효용의 희생이 되는데 그 희생된 한계 효용의 절대적 크기가 서로 같을 때 수직적 공평이 달성된다 이래요. 수직적 공평. 균등희생설의 그 얘기죠. 균등희생설의 세율 구조를 보면 소득의 한계 효용이 일정한 경우, 만약에 소득의 한계 효용이 일정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득의 한계 효용이 일정한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소득의 한계 효용이 일정한 경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일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소득의 한계 효용이 일정한 경우는 동일한 정액세 부과의 효과가 생긴다. 그렇죠? 동일한 정액세 부과의 효과. 이렇게 하면 이 크기가 같아지겠죠. 같게끔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 경우, 지금 이런 경우죠. 우리가 전제하는 게 소득의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소득의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하는 경우죠. 이렇게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경우, 소득의 한계 효용, MUI잖아요. 인컴이죠. 소득의 한계 효용의 소득 탄성치가 1보다 클 때 누진 구조다. 그 다음에 1일 때 비례 구조고 1보다 적을 때는 역진 구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직적 공평성 중에서 균등 절대 희생설, 희생되는 한계 효용의 절대치가 같을 때 수직적 공평이 달성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균등 비례 희생설. 균등 비례 희생설은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자, 균등 비례 희생설. 조세 부과 전에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는 총 효용에 대해 조세 부과로 인해서 효용 상실의 비율을 갖게 한다. 그래서 자, 비율이 어떤 비율입니까? 이 비율이죠. 지금 고소득자의 총 효용은 얼마만큼이죠?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이죠. 총 효용은 이만큼이죠. 저소득자의 총 효용은 이만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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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소득자의 총 효용분의 희생된 효용의 비율, 총 효용분의 초용이 분모고 분자가 희생된 효용, 저소득자도 총 효용이 분모고 희생된 효용이 분자고, 이 비율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비율이. 그랬을 때 뭐다? 수직적 공평이 달성된다. 이 두 사람의, 한 사람은 소득이 500만 원짜리고 한 사람의 소득이 1억짜리지만 이 사람들의 수직적 공평성이 달성된다. 자, 이해되시죠? 비율이 같게요. 균등 비례의 셈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득의 한계 효용이 일정한 경우, 이렇게 수평인 경우는 일정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비례 구조고,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한 경우, 지금 소득의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하죠. 이렇게 체감하는 경우에 소득의 한계 효용의 소득 탄성치가 1보다 크면 누진 구조. 여기는 1일 때도 누진 구조다. 1일 때도. 1일 때도 누진. 아까 1일 때는 이전에는 균등 절대의 셈설에서는 이 소득 탄성치가 1일 때 비례 구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진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1보다 적을 때는 역진 구조의 세율 구조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균등 비례의 셈설.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또 있죠? 균등 한계의 셈설이 있어요. 균등 한계의 셈설. 그러면 똑같죠? 균등 한계의 셈설인데, 이건 뭔 얘기인가 봅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조세 납부 후에 소득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질 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조세 부담이 공평히 달성된다. 여기서 보시면, 자, 한계 효용이 균등해질 때, 이것이 균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요거다고. 이거 이제 지워버릴까요? 그림이 같은 그림인데, 자, 이렇게. 요거다고, 요것이 같아진다. 이런 얘기야. 요것이 같아진다. 이것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조세 납부 후에 소득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질 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조세 부담의 공평성이 달성된다. 조세 납부의 효용 수준은 OD2C, OD2C는 여기는 OD-2-C, OD-2-C죠. 그래서 D2와 D-2-C 이것이 같아진다. 이것이 같아질 때 수직적 공평이 달성된다. 근데 균등 한계 희생설은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이 밑에 한번 볼까요? 균등 한세 희생설. 조세 납부 후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동일한 소득 수준에 직면하면 수직적 공평이 달성된다. 동일한 소득 수준. 이게 소득 수준이라기보다는 소득 수준하고는 요거 한계 효용이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거죠. 동일한 한계 효용에 직면하면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동일한 한계 효용의 이 소득 수준하고다. 이 소득 수준은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500만 원짜리하고 뭐 같아질 수도 있겠네. 이게 9,500만 원 내버리면 9,500만 원 세금을 다 가져가면 이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400만 원의 소득이고 요거는 9,600만 원의 세금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두 사람의 소득 수준이 400만 원으로 같아지잖아요. 400만 원 같으니까 소득 수준이 같아질 수도 있겠네. 동일한 소득 수준. 이것도 꼭 동일한 소득 수준 또는 동일한 한계 효용이 같아진다. 이렇게
이게 이 비율이 같아진다는 거죠. D2와 D-2-2-2-2. 극단적으로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여기는 4천만 원 가처분 소득이고, 여기도 400만 원 가처분 소득이고, 고소득자도 400만 원 가처분 소득 만들 수 있는 거죠. 만들 수 있는 거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이렇게. 근데 불가능한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지. 폭동이 일어나는 거지. 뭐 이런 데는.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해서 다 놀라고 그러지.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래서 효용 감소의 합계는 균등 희생설과 균등 비례 희생설의 경우보다 작다. 최소 총 희생설. 조세 납부 후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와 소득 수준이 동일하다면 누진과세를 100% 실현하는 거잖아요. 아주 100%. 엄청난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 근로 의욕과 저축 및 투자 의욕의 커다란 상실을 처리한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게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자, 그래서 수직적 공평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설을 통해서 갖게 했어요. 희생설은 뭐라고 그랬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희생을 갖게 한다. 그럼 희생을 어떤 측면에서 갖게 하느냐? 아까 봤듯이 절대치를 갖게 하느냐, 아니면 비례치를 갖게 하느냐, 한계치를 갖게 하느냐에 따라서 균등 절대희생설, 균등 비례희생설, 균등 한계희생설 이렇게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분배의 공평성에서 전가와 귀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가와 귀착이 뭔지를 우리가 보죠. 조세 부담이 귀착이다. 조세 부담이 귀착. 조세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납작되느냐, 누가 세금을 냈느냐 이런 얘기죠. 누구에게 납작되느냐. 그러면서 이 옮겨가는 과정, 이거를 전가라고 그러죠. 조세 부담을 다른 부분으로 넘기는 행위, 이걸 전가라고 한다. 조세 부담이 납작되어 소득 분배의 변화를 초래한다. 조세 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실질적인 부담이다. 그 실질 처분 소득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의해서 측정한다. 조세 부담의 전가는 조세 납부액에서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의 변화폭을 빼주면 조세 부담의 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귀착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법적 귀착이 있고 경제적 귀착이 있다. 법적 귀착은 이건 세법에 나와 있는 납세 의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 귀착. 조세법상으로 누가 조세 부담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조세법상의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우리가 오다가 1층에서 캔커피 하나 사 먹었다. 그럼 세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누가 세금 갖다 내는 거죠? 저 사업자가 갖다 내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저 사업자가 갖다 내는 거죠. 근데 경제적 실질 누가 낸다고? 우리가 내는 거죠. 이건 경제적 귀착이죠. 우리는 경제적 귀착이고 법적 귀착은 저 사업자가 내는 거죠. 경제적 귀착은 실제로 누가 조세 부담을 지는가? 경제적 귀착이 법적 귀착과 차이를 보이게 되는 이유는 조세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현상 때문이다. 그래서 법인세의 전가를 살펴본다면, 자, 법인 입장에서 뒤로 가는 것, 노동자, 앞으로 가는 것, 소비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경제를 볼 때는 여기가 기업이고 여기가 가게 개인이잖아요. 개인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일이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일이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면 실물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요. 실물이 이쪽으로 돌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이게 전가야, 전가. 아니, 전방이에요, 전방. 그래서 전방 전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 그다음에 이 거꾸로 만약에 이 뒤쪽으로 옮겨온다. 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근데 전가 자체를 뒤에 가는가? 이 뒤쪽으로 간다. 그럼 여기서 가게가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대잖아요. 그럼 노동자 어디 있어? 노동 여기 있잖아요. 이 뒤쪽으로 오는 거, 뒤쪽으로 전가시킨다. 후방 전가. 이게 후방 전가. 뒤쪽으로 전가시키는 거. 앞쪽으로 전가시킨다. 전방 전가. 이쪽은 소비자잖아요. 이쪽은 소비자.
이쪽은 노동자, 노동자. 그죠? 전방정가, 후방정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조세 부담으로 인한 납세자의 실질적 부담, 원천 측 효과와 사용 측 효과 이렇게 되잖아요. 원천 측 효과, 원천, 소득의 원천,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득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소득의 원천은 여기죠. 생산 요소를 이 요소 시장에 공급해주고 이것들이 다 뭐로 받아죠? 소득으로 나오잖아요. 소득으로 나오죠. 그래서 원천측 효과는 생산 요소 시장을 가지고 따진다. 그 다음에 사용축 효과는 뭐죠? 사용축 효과는 이 소득을 이 가게가 이거는 원천이잖아요. 이 밑에는 원천이고 이 위에는 사용이죠. 사용을 한다. 사용 어떻게? Y는 C 플러스 S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사용축 효과. 오케이? 사용축 효과는 이게 생산물 시장이죠. 이게 생산물 시장이죠. 생산물 시장 측면에서 따진다. 먼저 원천축 효과. 조세 부과로 인해서 분자. 자, 여기서 보면 실질 가처분 소득은 RDI는 실질 가처분 소득은 P분의 NDI잖아요. NDI. 명목 가처분 소득을 물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명목 가처분 소득을 물가로 나눠주는 게 실질 가처분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다시 쓰면 명목 가처분 소득이니까 소득에서 소득세를 뺀 거죠. 소득세를 뺐잖아요. 이렇게 빼고 물가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원천지 효과는 뭐죠? 분자. 이렇게 소득에서 소득세를 빼잖아요. 네. 어디? 소득에서 소득세를 빼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제공해주면 거기서 발생하는 게 소득이잖아요. 이 소득에서 소득세를 뺀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생산 요소 시장이잖아요. 생산 요소 원천 측면이다. 원천 측면. 그 다음에 사용축 효과는 이 물가를 나타내요. 물가. 소비세. 예를 들어서 쌀에다가 물품세를 부과했다. 그럼 원래 쌀값이 PX였는데 여기다 물품세를 부과하니까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T PX 이렇게 바뀐다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사용축 효과. 조세 부과로 인해서 분목, 즉 납세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지불 가격이 올라가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밑에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가와 귀착의 필요성, 조세 충격 단계, 조세 전가 단계, 조세 귀착 단계.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세가 전가돼서 귀착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가에 있어서 전가의 유형을 보면 앞으로 간다 이런 얘기. 앞으로 여기서 앞으로 가는 거죠. 예, 앞으로 간다. 이렇게 실물이 흘러가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전전이죠. 전전이다. 유통 과정에서 후자로부터 전자에게 조세 부담이 이전되는 현상. 이걸 전전이라고 한다. 상품에 대한 과세가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떠넘기는 겁니다. 그럼 진전이라고도 한다. 네, 후전은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이 소비 시장에서 이게 생산물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유통 과정이죠. 생산물 시장의 유통 과정에서 이 소비세는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도매업자가 있고 또 도매업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매업자로 내려가고 소매업자가 소비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생산자가 있고 생산자가 도매업자로 넘기면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로 넘기고 소매업자가 소비자에 넘기고 이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 생산물 시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 앞으로 흘러가는 것, 전전 뒤로 여기서 뒤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렇게 반시계 가는 것, 뒤로 흘러가는 것. 후전은 상품 거래 과정에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 조세 부담이 이전되는 현상이다. 제조업자에게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원료 가격이 인하된다든지
임금의 인하를 수반하는 경우 후전, 역전이 나온다. 소전은 뭐냐면, 자, 생산자에게 과세 있을 때, 자, 이 생산자잖아요. 기업이 생산자죠. 생산자에게 과세 있을 때 그 전보다 더 능률적, 합리적으로 생산 공정 또는 경영을 개선함으로써 조세액만큼 생산비를 절감시켜버렸다. 그래가지고 소전 없어져 버렸다. 정가가 없어져 버렸다. 뭐 때문에?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어느 만큼? 조세액만큼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정가가 없어져 버렸다. 그걸 뭐란다? 소전이라고 한다. 부과된 조세액을 부담하는 당세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전 또는 경전이라고도 그러죠. 계속 돌고 돈다 이래요. 계속 돌고 돈다. 전전 또는 후전 현상이 거듭해서 발생하는 경우다. 최초의 철광석 생산자에게 과세할 경우 그 조세 부담이 제철 생산자, 기계 생산자, 소비자에게 연속적으로 넘겨지는 현상. 경전 또는 경전이라고 한다. 자, 이것도 앞에 건 조금 자세히 보는 건데 이거 생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환원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 환원. 자, 조세 환원. 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자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자산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 자산의 소유자가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에 그 부과된 조세액을 자본 환원해서 그 자본 환원액만큼 과세 물건의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조세액의 충격을 흡수하는 현상.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액면가 1,000원이잖아요. 채권에서. 이게 지금 채권이죠. 액면가 1,000원이다 이거. 액면가가 1,000원이면 1%의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10원이잖아요. 10원이야. 근데 은행 이자율이 만약에 5%라고 가정했을 때 5%라고 자 그러면은 이 10원을 P는 이꼴 R분의 A잖아요. P는 이꼴 R분의 A니까 이 10원을 0.05로 나눠주면 R분의 A니까 얼마죠? 200원이잖아요. 200원이다. 200원. 자, 조세의 가치를 1년간의 조세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환원하면 200원의 가치가 나온다. 조세 환원 가격이 나온다. 200원이. 이 200원이 조세 환원액이야. 그래서 이 1,000원에서 200원을 뺀 800원의 채권이 판매된다. 응? 1,000원에서 200원을 뺀 800원의 채권이 판매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 조세 환원이라고 한다. 조세 환원. 자, 조세 환원이 발생하는 경우 담세자는 실질적 조세 납부자는 과세 당시의 자산 소유자고, 그죠? 자산 소유자가 1,000원 주고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800원 몇 개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부담하는 거지. 자산 소유자가 부담했다는 거죠. 담세자는 과세 당시의 자산 소유자이고, 납세자는 자산, 채권의 구입자이다. 형식적 조세 부담자는 채권의 구입자이다. 조세 환원은 성격상 일종의 후전이다. 과세 물건 자체가 조세를 부담한다. 이걸 민법에서는 이거를 물상담보라고 한다. 물상담보. 전전, 후전, 경전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고 소전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아까 설명했죠. 유통 과정, 생산 과정, 조세 환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조세의 법률상 기착과 경제적 기착 아까 살펴봤죠. 자, 조세 부담의 기착의 제2유형 원천 증여효과, 세양 증여효과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기착을 측정하는 방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절대 기착,
차별기착, 균형해상 기착이죠. 절대기착은 조세와 정부 지출이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특정 조세의 분배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조세와 정부 지출이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특정한 조세의 분배적 효과. 그 다음에 차별기착은 모든 조세와 정부 지출이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특정 조세를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분배적 효과. 소득세를 중립세로 대체했을 때, 소득세를 지출세로 대체했을 때, 소득세 100억을 중립세 100억으로 대체했을 때, 소득세 100억을 지출세 100억으로 대체했을 때, 또는 물품세 100억으로 대체했을 때,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걸 차별기차다. 차별기차. 어떤 세금을 다른 세금으로 대체했을 때 나타나는 분배적 효과, 차별기차이다. 예를 들어서 절대기착은 특정 조세가 뭐를 대체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이러이러한 소득세가 소득 계층에 어떤 분배적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게 절대기착. 차별기착은 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로 대체했을 때, 물품세로 대체했을 때 분배적 기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차별기착이다. 균형해상 기착은 말 그대로 균형해상이잖아요. 균형이라는 게 뭐야? 똔똔 됐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만나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학에서는 똔똔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세가 없다는 가정하에 특정 조세의 분배적 효과와 그 조세 수입에 의한 정부 지출의 분배적 효과를 함께 측정한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함께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입과 지출을. 수입은 조세고 지출은 정부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함께 측정해서 그 분배적 효과를 측정하는데 균형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자, 조세 부담의 귀착의 제1유형.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사례를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읽어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죠. 쭉 넘어가고. 자, 조세 부담 귀착의 적용에서 부분균형 분석과 일반균형 분석에 대한 귀착. 부분균형 분석. 그 시장만 가지고 하는 거죠. 일반균형 분석. 각 시장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또 뭐죠? 일반균형 분석들에서 조세 부담 귀착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다. 각 시장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일반균형 분석. 부분균형 분석은 그 시장만 가지고 한다. 단기와 장기. 여기서 단기는 단기에서 분배적 효과는 주로 저축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장기에서는 근로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개방경제, 폐쇄경제. 학교는 열어놓고 하느냐, 닫아놓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넘어가고. 자, 조세 부담 귀착의 결정 요인을 보겠습니다. 세종. 자, 세종에서 단위세, 순세. 단위세는 생산물의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생산물 1개, 종량세도 이렇게 하는 것이 1개, 일정액의 세액을 부과한다. 1개에 대해서 일정액의 세액을. 생산물에 대한 단위과세, 한계 비용의 영향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세액은 정가돼서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단위세. 순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순수입.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순세는 모든 거래가 끝난 결과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계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비자에게 정가가 곤란하다. 아까 단위세는 한계 비용에 영향을 초래함으로 세액이 정가돼서 소비자에게 귀착되지만, 순세는 다 끝난 나머지 그 순소득을 가지고 보니까 직접적으로 한계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정가가 곤란하다. 단위세와 순세. 자, 조세 부담의 귀착 결정위원회에서 기업의 비용 조건은 뭐죠? 비용 조건.
자, 여기 보시면 왼쪽 것은 비용 감소 산업이죠. 자, 우리가 평균 비용이, 자, 이렇게 보면 Q고 P잖아요. 그러면 평균 비용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고 평균 가변 비용도 어떻게 이렇게 내려다 올라갈 거고, 여기에 한계 비용이 평균 비용의 최저점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비용 감소 산업은 이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자, 우하향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공급곡선이 우하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 증가 산업은, 자, 공급곡선이 우상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경우죠. 그래서 비용 감소 산업, 비용 증가 산업. 그래서 생산물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비용 감소 산업의 생산물 과세. 그러니까 공급곡선 움직이는 거죠. 생산물 과세니까 공급곡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 초기 균형 상태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초기 균형 상태가 여기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여기잖아요. 여기에 이제 세금을 부과해서 공급곡선이 S에서 S-로 옮겨왔잖아요. 옮겨왔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죠.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이만큼이잖아요. 이 이만큼이죠. 밑변-곱하기 높이니까 세금은 이만큼 돼. 자,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자, 세금을 부과하는데 S에서 S-로 가는 높이는 이것밖에 안 돼. 이만큼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의 변동폭은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훨씬 더 크죠? 훨씬 크죠? 응? 세금은 S에서 S-로 가는 이 알파, 이게 알파잖아요. 알파는 이만큼인데, 이거는 뭐야? 이 가격의 변동폭은 알파보다도 더 크다, 이거니까. 이건 알파보다 더 크잖아요. 이 높이는, 알파의 높이는 이 높이고, 알파의 높이는 이 높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죠. 근데, 가격 변동의 폭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용 감소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종량과세. 이게 수평으로 이동이 있다는 것은 종량과세에 있다는 거잖아요. 종량과세가 초래하는 귀착 양상. 비용 감소 산업의 공급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고,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알파만큼 끌어올린 거죠. 공급곡선을. 그러면은, 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100% 이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얼마만큼? 100% 이상 전가된다. 100%. 알파가 이만큼, 알파가 100이잖아요. 알파가 100이니까 알파보다도 훨씬 크다. 그래서 뭐다? 100% 이상 전가된다. 소비자에게.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네? 그런 얘기예요. 비용 감소 산업에서는 생산자에게 종량 과세를 하면 소비자에게 세금의 100% 이상이 전가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비용 증가 산업을 한번 볼까요? 자, 비용 증가 산업은, 자, 평균 비용 곡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비용 증가 산업은 세금을 지금 알파만큼 부과했죠. 이 높이만큼이잖아요. 자, 최초의 균형점 여기죠. 세량 균형점 여기죠. 세금을 이만큼 부과했어. 세금을. 그러면은 세금을 이만큼 부과했으면, 자, 전체 세금 이만큼이죠. 전체 세금 이만큼이죠. 그러면은 소비자에게 귀착되는 거는 이 세금하고 알파하고 귀착되는 크기가 똑같잖아요.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똑같죠? 똑같죠. 알파만큼만 전가된다요. 알파만큼만. 소비자이고. 뒤에 있는 거다. 자, 비용 증가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종량과세가 초래하는 귀착의 형태. 100%가 전가되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100%가 전가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알파만큼만 전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여기는 누구한테 전가되는 거? 이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소비자에게. 이 밑에 이거는 생산자에게 전가된다. 생산자에게. 근데 아까 비용 감소사란 뭐죠? 전체가 다, 이 100% 이상 다 이게 뭐죠?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 근데 비용 증가 사람은 일부는 그죠? 쭉 잘라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이 부분만큼은 생산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그 크기는 뭐다? 세금하고 똑같다. 알파만큼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업의 비용 조건, 비용 불변사람. 불변사람은 뭐요? 아까 이런 거죠. 이런 거 먼저 할게요. 비용 불변사람. S가 S-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경우죠. 보시고 그림은 안 그려졌네요. 경쟁 조건. 자, 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불완전 경쟁이냐에 따라서 각종 조세가 초래하는 귀착의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각종 조세가 각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상이한 부담을 지우게 됨을 의미한다. 시장 공급자의 독점력이 클수록 소비자에게 많이 귀착된다. 독점력이 클수록 소비자에게 많이 귀착된다. 불안정 독점 시장인 경우가 더 많이 귀착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자, 수요자에게 더 많이 귀착되느냐, 공급자에게 더 많이 귀착되느냐. 아까 비용 증가 산업이었잖아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 자, S에서 S-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S-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게 이만큼이죠. 이만큼인데, 이게 소비자에게 귀착되고, 이게 생산자에게 귀착된다고 그랬잖아요. 생산자에게. 그죠? 귀착되는데, 그러면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하냐, 생산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냐,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죠. 이거는 어떻다? 수탄생.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이것만 이제 외우고 있으면 되죠.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란 게 뭐예요? 수요 곡선이 더 이렇게 완만하다는 거잖아요. 완만할수록 생산자 몫이 이것이 더 커진다. 이거 실제 그려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완만할수록, 수요 곡선이 완만할수록 생산자 몫이 커지고 소비자 몫이 적어진다. 그 다음에 공급, 이 반대가 수탄생이니까 공탄소잖아요.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이 공급 곡선이 탄력적이면 더 완만하잖아요.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몫이 커진다. 이런 하나만 외우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면 금방 나타나죠. 근데 이걸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 못 풀죠. 그림만 그려보면 되잖아요.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몫이 커진다.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유추해 볼 수 있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기간의 차이. 즉 시적 기간, 즉 넓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그러니까 조세 부과에 영향을 반영한 조정이 어려우므로 거의 전가될 수 없고 납세자에게 귀착된다. 단기에는 조세 부과에 대해 납세 의무가 대응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단기 단위세는 가계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장기에는 단위세 부과는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켜서 소비자에게 귀착됩니다. 과세 지역도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귀착의 양상이 달라진다. 광범위할수록 이 과세 지역이 광범위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가에서 귀착되기가 쉽다. 지역이 광범위할수록 전가가 더 쉬워진다. 이런 얘기죠. 떠넘기가 쉬워진다. 세금을 떠넘기가 쉬워진다. 이런 얘기죠. 일단 기타 요인 첫째. 독과점화되면 소비자에게 귀착되기 쉽고 호황처럼 소득 및 고용 수준이 높을수록 더 전가가 쉬워진다. 그 다음에 셋째, 조세가 자연인에게 직접세처럼 직접 과세될수록 전가가 곤란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할수록 소비세는 후전이 어렵다. 특정자에 대한 개별세보다 일반세의 전가가 요즘 노동조합에 대한 역할,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고 적정한 역할이 필요하죠. 그래야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결국은 이게 뭐죠? 이 자본과 자 여기서 노동을 생산 요소 시장에 토지를 제공해든지 노동을 제공하든지 자본을 제공해든지잖아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 노동자가. 근데 이제 자본가들은 지주, 이건 지주라고 그러잖아요. 지주, 옛날에 지주라고 그러고 이건 자본가라고 그래요. 자본가. 자, 이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든지 자본을 소유하든지 이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지배하죠. 세상을 많이 지배하죠.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노동자들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이제 회사에 가서 월급 받고 오니까. 그래서 정당한 그 소득의 분배를 정치하기 위해서 회사 과대 소득을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들 노동자 이 생산 요소 시장의 토지와 노동과 자본의 그 생산 요소가 사용한 대가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운동이 보장돼야 되고 또 그런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야 되고 근데 노란 봉투법으로 좀 고민이 돼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란 봉투법이 뭔가 했더니 자 회사에서 내 월급이 적다고 데모를 했다 이게야. 데모 이제 노동운동이면 노동운동을 해서 데모를 했어.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에 3개월 동안 문을 닫았어. 3개월 동안 문을 닫아두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면 매출도 안 올라가고 뭐가 있어야 월급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매출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는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이 노동운동에 옛날에는 이제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손해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이러면 노동운동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여기도 죽고 자본가도 죽고 그렇게 회사도 죽고 노동자도 죽고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응? 위험성이 이런 느낌. 그랬을 때 야, 그 노란봉투법 지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옳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사람마다 다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 옳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옳을까? 그러면 다 죽자는 거냐? 다 죽자는 거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적정한 선에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타협을 해서 그 소득을 적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타협이지.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것도 극단적인 것 같고 모든 걸 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겠어요 노동자들이. 그런데 그거를 다 손해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그것도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렇다고 손해배상을 전혀 청구 안 해버린다면 이 회사는 더 죽고 나 죽고 그럼 기업이 잘못하면 지금과 같은 이 국제화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죽어가는 기업이 많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은 제도인가 하는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옳은 제도인가 하는 생각은. 물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됐더라고 어젠가. 자 여기 뭐예요?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할수록 소비세는 후전이 어렵다. 임금세는. 자, 특정 재화에 대한 개별세보다 일반세의 경우 정가가 용이하다. 자, 그 다음에 조세부담 기차를 측정하는 방법. 소득 계층별 납세 비중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과세로 인한 상품 가격이나 요소 가격의 상대적 변화로 인해서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후생의 변화까지 연결시켜서 측정하는 방법. 이런 측정